이 시대 대한민국의 뜨거운 이슈와 쟁점에 대해 변호사들의 냉철한 분석과 토론이 펼쳐집니다. 법률 시사토론 변호사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슈를 분석하고 또 쟁점에 대해 토론해 주실 두 분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민 변호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우리 사회에서 짚어볼 만한 이슈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침 올 여름은 유난히 더운 것 같습니다. 우리 언론을 보면 1894년 갑오경장 이후에 가장 더운 날씨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111년 만에 최고의 더위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밤잠을 잘 때도 에어컨 없이는 잘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걱정이 있죠. 바로 에어컨으로 인한 요금 폭탄, 전기 요금 폭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정부가 전기 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주겠다라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반응은 그리 반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 국민들 왜 이 대책을 받고도 반갑지 않은 것인가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 결국은 인하요금의 폭이 너무 적다 이런 의견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 예. 이번 인하 방안을 두고 겨우 치킨값 깎아준 게 아니냐, 돌려주겠다 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폭염에 어쩔 수 없이 에어컨 등을 비롯한 냉방 기구를 많이 사용을 했고 그로 인해서 전기요금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자 그 정부가 이번 방안을 내놓은 건데요. 네. 아무래도 한마디로 성에 차지 않았다 이런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바로 이제 누진제를 적용하는 상한 구간을 원래보다 100kW씩 늘려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단계별 상한을 100kW씩 늘려준다는 건데요. 따라서 현행 3단계인 단위당 요금 93.3원이 적용되는 구간을 기존 200kW까지 해서 300kW까지로, 누진세가 적용되는 201에서 400kW 구간은 301에서 500kW로 상한을 각각 늘려준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변호사님. 예. 현행 우리 구간별 요금 체계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니까 방금 김경민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러니까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가 적용되는 구간은 3단계인데요. 예. 일단 1구간 그 누진세는 1kW당 93.3원, 2구간은 187.9원, 3구간은 280.6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요금 인하 정책에 따르면 전력 사용량이 300kW인 가구의 경우 예전에는 1kW당 187.9원의 누진세가 붙었지만 예. 7월부터 8월까지는 93.3원만 부과되는 셈입니다. 예. 이번 정부가 발표한 우리 대책을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201에서 300kW 사용한 가구는 월 5,820원, 그리고 300에서 400kW 사용한 가구는 9,130원, 그리고 401kW 이상 사용한 가구는 19,040원 정도 전기요금의 절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가구당 인하 혜택은 약 19.5% 수준이라고 하는데, 자, 어떻습니까? 두 분 보실 때 이 정부의 대책, 국민들의 바람에 좀 부합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예, 뭐 한마디로 예. 표현을 하면 애게, 겨우 애게, 이 예. 정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폭염은 사실 재난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 재난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와서 국민들이 상당히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인하된 폭을 보면 몇만 원 수준, 그러니까 10,000원 그렇죠. 내외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더워도 너무 더웠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울지 또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 전기 요금이 폭탄 수준으로 나올 것이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몇만 원 수준의 전기료가 아니라 몇십만 원의 수준을
전기료가 부과되지 않겠느냐라는 염려인데 그렇죠. 발표된 것은 결국 10,000원 내외의 인하폭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더운데 이제 더 열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한 달에 약 뭐 한 10,000원 정도. 그러니까 7월, 8월 합치면 약 2만 원 정도. 그래서 아마 지금 국민들 여론은 뭐 치킨값 하나 치킨 먹으면서 견뎌봐라 이런 취지로 뭐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이 대책 어떻습니까? 저도 이 변호사님 말씀과 의견과 같이 한마디로 화끈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전기요금에 대한 것은 매년 뭐 여름, 겨울에 항상 전기요금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왔던 예. 이슈이고, 그리고 또 누진세 폐지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안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이슈인데 예.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 없이 임시 방편적인 해결책을 내놓은 게 아닌가 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 지금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거나 또는 재검토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두 분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누진제 자체를 지금 폐지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가요? 이 변호사님? 예, 지금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예. 제기하는 의문은 왜 우리가 이 누진세를 감내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누진세 제도를 채택한 이유는 과거에 이제 전력 생산량이 적고 그렇죠. 또 국민이 과도하게 전기를 사용할까 이런 우려 속에서 나온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는 이제 전력을 상당히 많이 생산을 예. 하고 있고 또 가정 자체적으로 전기료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반 가정에서는 전등 하나 더 끄려고 애를 많이 쓰는 상황인데 예. 소비자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절약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누진제라는 제도로서 소비자들의 소비를 억제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문들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예, 누진제 지금 그 필요성이 좀 많이 감소됐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김 변호사님? 네, 저도 누진세의 폐지 내지 재검토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 누진세가 결국 말씀하셨다시피 에너지 과소비 방지를 위해서 처음에 시작된 그 의도가 있고, 하지만 요즘에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예. 그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더울 수 있는 상황에서 이미 이 냉방 기구 사용은 복지 차원에 들어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냉방복지라는 말도 있고요. 따라서 그 누진세를 적용해서 국민들의 그 냉방 기구를 자유롭게 틀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권리를 그 돈으로서 억제하는 그런 것보다는 제도를 개편을 해서 예. 여러 국민들이 냉방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냉방 복지, 예,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주셨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더울 때는 뭐 에어컨을 마음대로 틀 수 있게끔 좀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는 전기, 이것은 가정용에만 지금 국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전기 사용량을 보면, 비율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용량의 절반 이상인 56%가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전력도 21%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형평에 맞게끔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상업용 또는 산업용 전기 사용 비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 이것은 곧바로 생산 비용의 어떤 증가 또는 물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두 분. 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뭐 과거에 이제 산업 발달을 위해서 예. 국가적으로 산업용 전기 가격을 매우 낮춰놓은 것이 역사적인 과정인 것 같은데요. 이와 아울러서 이제 상업용 전력도 굉장히 싸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소비자들은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반 가게나 이런 곳에 가보면은 뭐 문을 열어놓은 채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은 곳도 보게 되는데 가정에서는 정말 더워서 어쩔 수 없을 때만 이제 에어컨을 켜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박탈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산업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산업용 전기나 상업용 전기 요금을 당장 올리거나 뭐 이런 과정은 좀 힘들 것 같아요.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지금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도 이게 예. 맞물려서 더욱더 누진세에 대한 논란들이 큰 것 같은데요.
이번 대책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이제 인하 폭이었는데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적어도 이런 재난 수준의 어떤 상황에서는 좀 에어컨을 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원할 뿐이지 전체적으로 뭐 우리가 비싸니까 니네도 비싸져라 이런 식의 요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체계가 산업용 전기와의 그 요금 구조와의 형평성 차이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한테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그 불합리한 요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정도 산업용 전기의 인상도 사실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뭐 한전한테 일방적으로 요금을 깎아달라라고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예. 한전 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국민들한테 뭐 깎아주는 것도 깎아주는 거지만 또 산업용, 상업용 전기 사용 비용도 어쨌든 좀 인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재난 수준에 가까운 무더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보다 더 근원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의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BMW 화재 사고입니다. 흔히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독일차가 명차를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BMW 차량은 우리나라 수입차 판매량 중 1, 2위에 꼽힐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BMW 차량에서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BMW 화재 사고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변호사님. 최근에 BMW 차주들이 BMW를 상대로 어떤 법적 대응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 뭐 최근에 이 BMW 차량에서 이제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직접 차를 소유하고 있는 그 차주들뿐만 아니라 그 일반 국민들까지 상당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BMW 측에서 대응이 상당히 국민들 기대에 못 미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해명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더욱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BMW 한국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그마저도 이제 무척 뒤늦은 것이었고요. 때문에 결국 피해자 모임 회원 20여 명이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BMW 측을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사 고소.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했다. 자, 그렇다면 정확히 자동차 관리법 어떤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인가요? 예, 이게 뭐 보통 등장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 이제 상당히 생소한 법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자동차 관리법 제 31조를 보면 안전 기준이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시정 조치 계획을 공고하고 그리고 시정 조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재 사고의 피해자들은 BMW 측이 이런 결함, 시정 조치 뭐 이런 것들이 미흡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하였고 시정조차 하지 않는 그리고 또 결함을 은폐하고 축소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라고 본 것입니다. 예. 만약에 이것이 지금 고소한 대로 그 혐의가 증명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 변호사님, 우리 차주들이 주장하는 정확한 고소 이유 또는 어떤 근거에서 지금 고소를 하고 있나요? 예, 피해 차주 측은 지금 BMW가 2016년 말부터 판매한 신형 차량에서는
화재도 발생하지 않았고 리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예. 바꿔 말해서 그 전에 생산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BMW 측에서도 인지를 하고 예. 개선을 했다는 것인데 이런 것을 숨겼다는 것이죠. 즉 은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BMW가 차량 화재 원인으로 밝힌 것이 EGR 밸브인데요. 예. 그런데 그 BMW 측에서는 2017년식 차량부터는 그 EGR 쿨러의 라디에이터 면적을 넓히고 EGR 밸브 설계를 변경한 차량을 판매 중인데 예. 그런 사실에 기해서 봤을 때도 그런 하자를 BMW 측에서 숨기고 예. 결함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BMW 차주들의 주장입니다. 예. 그럼 이런 우리 고소인들의 우리 차주들의 주장에 대해서 BMW 측에서는 어떤 반응 보고 있습니까? 예, 며칠 전 김효준 BMW 코리아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예. 책임을 통감한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는데요. 네. 그렇지만 그에 더불어서 화재의 원인 분석 결과가 올해 6월에서야 밝혀졌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취지는 결함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그 원인은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아마도 이런 고소 관련 사건 진행을 염두에 두어서 하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찌됐든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차주들과 그리고 BMW 사측이 이제 서로 주장이 딱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어떨까요? 지금 이게 법원으로 간다면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될 것인지 한번 소송 전망 한번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자동차 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은 이제 두 가지로 예.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결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 그거에 합당한 시정 조치를 해야 되는 이제 두 그렇죠. 가지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결함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양측에 큰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 BMW 측이 이런 결함 사실을 인지하고 네. 그거에 합당한 시정 조치를 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BMW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자기들도 뭐 인지 알았다. 그 예. 결함에 대해서 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체적인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미 리콜 사태가 벌어졌고 예. 또 그 전에 이 결함에 대한 BMW 측이 인지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 이제 BMW 차량만에 유독 화재가 발생을 했고 예. 그것도 대한민국에서만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라는 이 점, 이것에 대해서 BMW 측이 충분히 인지했다라고 보고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 뭐 지금 주어진 자료들만 봐서는 저희들이 소송 전망을 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렇죠. 예, 결국 BMW 측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충분한 공방을 통해서만이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온 자료만 봐서는 저는 책임 인정이 될 소지가 상당 네, 부분 있다고 있다. 생각이 예. 되고요. 근거는 앞서 그 차주들이 주장하는 바가 이등타당하고 예. 그리고 그 BMW 측이 지금 결함 문제를 알고 그 즉시 시정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점인데요. 예. 그동안 뭐 사고 발생 내역이나 예. 뭐 소방청 이런 데 접수된 사고 발생 내역을 보면 그 화차 사고에 있어서 BMW가 상당 부분 예. 그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이것을 BMW가 차량 제조사로서 몰랐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결함 원인까지는 정확히 밝히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예. 그래도 이런 이례적인 안정성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고 그것이 안정성 문제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는 것이 예.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화재 사고가 뭐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 사측에서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시정 조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좀 미적거린 부분이 분명히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아마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뭐 형사처벌이 된다면 또 되는 대로 우리가 그 사측에서 우리 차주들에게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다면 또 그 외에 만약 형사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 BMW 사측에서 우리 차주들에게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먼저 차주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차주 입장에서는 당장 차가 지금 불에 탔습니다. 이런 손해를 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변호사님? 예, 뭐 일반적으로는 네. 이제 차량의 보험들을 다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의 손해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요. 네. 보험사 측에서는 차주를 대위해서 이제 그렇죠.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 최근에 이제 보험료가 비싸지면서 그렇죠. 자차 보험을 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인 보상이 어려울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러한 차주들은 BMW 측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우리 차가 사고가 나면 이제 보험사를 통해서 이제 보상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때도 지금 보험이 다 안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BMW 회사를 상대로 지금 직접 손해배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어떻습니까? 또 다른 방법이 좀 있을까요? 예, 제가 확인한 바로 예. 그 BMW사를 상대로 이 집단 소송이 예. 그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손해배상 있습니다. 소송이 이미 들어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 차량 제조사로서는 그 자신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해서 하자담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직접 손해를 배상을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죠.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시고, 예. 자 만약에 차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직접 청구를 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또는 이제 보험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 양쪽의 경우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결국 어느 정도의 어떤 배상액 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것도 또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이 변호사님? 예, 뭐 소송을 통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이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경우에요. 이제 물질적 손해와 이제 정신적 손해로 나눌 수 있을 것인데요. 이제 물질적 손해는 적극적인 손해라고 해서 이 사건의 경우 이제 차량이 화재로 인해서 소실된 경우 뭐 그 차값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그렇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소극적 손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렌트비 정도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정신적 손해배상인데요. 위자료죠. 예. 이런 것들 이제 신체나 생명에 대한 손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이 물질적 손해에 대한 정신적 보상은 뭐 없거나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직접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수준은 기대치에 비한다면 상당히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수준을 좀 예상을 해보자면 뭐 차값 정도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차값에 대해서는 현재 시가대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신차 기준의 차값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뭐 렌트비 정도는 뭐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손해배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차값 수준 정도로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화재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차주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BMW 차량을 아직까지 소유하고 있는 차주들이 있을 것인데요. 그 화차 사고를 직접 입은 차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차량이 전손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차량 가격에 대한 손해와 그리고 렌트비 상당 그리고 정신적인 손해, 그 정신적인 손해 금액은 뭐 차이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자기가 타고 있던 차가 그 불타는 것을 직접 겪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 사실 존재 자체는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차 사고를 직접 입지는 않았지만 BMW 리콜 대상 차량을 현재 소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도 자신의 차량을 이제 나중에 되파는 경우에 중고차 시세가 하락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경락 손해에 관한 부분과 또 위자료에 관련된 부분을 손해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런 경락 손해 같은 부분이 만약에 배상이 된다면 위자료는 사실상 전보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중고차 시세 하락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차가 전손된 경우에는 뭐 차량 가격 뭐 등이 되겠지만 차량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금 뭐 시세가 지금
하락했을 거니까 그 차익분 정도는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분 다 지금 뭐 위자료 부분은 지금 서로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또는 뭐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적은 금액은 아니면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견해이신데 그렇습니다. 우리 뭐 차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그리고 고통도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액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논의되고 주장되고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제도가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우리가 또 도입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가요? 이 변호사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어떤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기되는 부분이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인데요. 예. 그러니까 너무 적은 수준의 손해배상밖에 인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자동차를 제조한 회사가 예.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안전에 대한 어떤 위협이 생긴 제조물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뭐 10배, 그렇죠. 20배, 그러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어마한 정도의 손해배상금이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제조물 책임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도입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이제 생명이나 예.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요. 예. 그 금액도 3배를 한도로 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각계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기업이 위험을 비용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예. 안전에 대해 좀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예. 기대를 가지고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번 사태의 경우에도 BMW 측이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 많은 그렇죠. 비용을 들여서라도 예. 안전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조치들을 취했을 것인데 예.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다라는 점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만 뭔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까지 더해져서 그렇습니다. 제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지금 현재 우리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수입차 우리 그 사측에서는 또 소홀히 한다. 그래서 더 괘씸하다. 그래서 이제 이 괘씸한 부분에 대해서 또 징벌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또 우리 국민의 법 감정에 따른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되는 그런 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김 변호사님 생각 어때요? 네, 아까 살펴보았듯이 그 이번 사고로 인한 배상액으로 국민들이 성에 차지 않는 의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BMW 같은 국제적인 차량 제조사가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는 차량이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고가 많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왠지 이렇게 적절한 시장 조치가 되고 있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객관적인 사실일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그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으로서 기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사실은 우리 BMW 차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BMW사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 언론 보도에 따른다면은 차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우리 보험사죠. 보험사들은 BMW사를 대상으로 구상금 청구를 하기 위한 준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구상권. 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구상권 예.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예. 그 이제 보험사들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니까 네. 소비자들과 별개의 또 다른 어떤 청구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요. 이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급 의무가 없는 자가 네. 대신해서 지급했을 때 자기가 대신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원래 지급해야 될, 그러니까 지금의 경우에는 차주들에게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내줬기 때문에 그 지급된 보험금을 BMW사 측에 대신 청구하는 그렇죠.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청구권이라고 보셔야 될 것이고요. 구상권이 이제 의미를 갖는 것은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서 입증하거나 그 손해를 증명하는데 네.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지만 이 보험사들은 자체적인 이제 법률
지식인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고 또 예. 그들을 통해서 법률적인 조언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BMW 측이 은폐하거나 이제 숨기고 싶어하는 결함 부분에 대한 증명이 예. 보험사들은 보다 확실하고 예. 좀 다른 방법으로 입증을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이것이 이제 BMW 측에서 보기에 좀 무서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험사들과 BMW사 간의 어떤 구상금 청구 소송이 이제 결국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사이에서 우리 BMW사 측의 어떤 뭐 과실이라든지 또는 그동안에 알고서도 어떤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도 많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쟁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BMW 화재 사고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차주들이 BMW사를 대상으로 어떤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어떤 정도의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해 보았습니다. 자, 차주들 입장에서 본다면 또 다른 불편이 있습니다. 자, 다름 아닌 정부가 8월 14일까지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서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리겠다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또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변호사님, 우선 이게 뭐 운행 정지 명령 이거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원칙적으로는 정부에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차량 운행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예. 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예. 현행법상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량에 대해 지자체장이 운행정지 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각 지자체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정부가 아니라 지자체가 운행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실제로 운행 정지 명령이 실행될 경우에 현행법에 따른다면 운행 정지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그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 변호사님, 자 오는 14일까지 안전 진단을 좀 받으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리콜 대상 차량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떻습니까? 보도된 바에 따르면 BMW는 10만 6천 대에 이르는 리콜 차량에 대해서 네. 하루 평균 1만 대씩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한정된 인력으로 끊임없이 밀려드는 차량의 안전을 진단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국토부 관계자 역시 운행정지 명령 불이행에 대해 그 처벌 규정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가혹할 수가 있다고 보고 예. 차주가 운행정지된 차량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에 한해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 좀 이 법대로 결국은 또 집행을 안 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차량 점검, 안전 진단을 위해서 차량 점검 맡겨야 되겠죠. 우리 차주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또 차주 입장에서 또 불편하죠. 차가 없어집니다. 당장. 그렇다면 렌터카를 요구하게 될 텐데 BMW 렌터카 요구에 대한 입장 어떤가요? 우리 김 변호사님. 예, 역시 BMW 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진단 서비스를 시작한 후 하루 평균 9천 건 정도의 진단 예약이 네. 매일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입고시킨 고객들의 상당수는 수리 기간 중에 이용할 렌터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하겠죠. 때문에 그 BMW와 계약을 맺은 3개의 렌터카 회사를 통해서 수요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서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를 통해 각 지역의 렌터카 업체들에게 그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뭐 렌터카 부분도 이렇게 또 논란 또 뭐 혼란이 조금 예상이 됩니다. 뭐 어쨌든 이러한 사태가 이르기까지 2년 사태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 국토부가 운행정지 명령이라는 초강력 대응 수단을 지금 들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국토부의 어떤 대응이 넉장 대응이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질타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분 보시기에 국토부의 어떤 넉장 대응 국민들의 지적 어떤가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국토부가 좀 불쌍하기도 합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 현행법상 국토부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뭐 운행 정지 명령 그렇죠. 이런 것도 사실 국토부의 권한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리콜과 관련해서도 우리 제도가 좀 미비해서 예. 국토부가 좀 강력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니까 어느 정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주 잘못했다, 뭐 니네 너무 너무했다, 예. 심하다, 뭐 이렇게까지 비난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뭐 늦장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가혹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재빨랐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BMW 화재 사고가 하루에 한 대씩 뭐 불에 타는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는 조금 뭐 시간이 걸렸을지는 몰라도 그 전에 이러한 조짐이 뭐 소방청의 사고 접수 내역이라던가 뭐 교통안전구조원 진단원의 그 보고에 인해서 국토부가 조금은 더 빨리 알아챌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요. 일단 이상 부분을 알아챈 다음에는 하루가 시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고 그에 대해서 보도된 바와 같이 법률적 근거를 검토하고 있다거나 이런 답변만을 내놓은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칭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토부 넉장 대응이 뭐 어느 정도의 문제이겠습니다.만 넉장 대응 한 건 또 맞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국토부가 어떤 권한을 뭐 아주 강력한 권한 또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국민이 분노에 찬 국민들이 국토부를 대상으로 소송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어떤가요? 예, 우리 국민들이 이제 많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거 그 국가 배상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을 검토해 본다면 승소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명백한 과실 또 위법 사실이 증명이 돼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에 이제 국토부의 잘못을 따지자면 좀 대처가 늦었다 뭐 이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처가 늦은 정도 가지고 위법하다고 그러니까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 제기 가능성은 있으나 승소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리콜 제도에 대한 어떤 논란도 있습니다. 자, 이 변호사님, 리콜이라는 것이 우리 제조사했던 자발적 리콜 외에 리콜 명령을 할 수 있는 곳이 또 두 군데 더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와 이제 환경부가 리콜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토교통부가 좀 더 빨리 리콜 명령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이제 법을 살펴보겠는데요. 자동차 관리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기 인증 적합 조사를 통하여 국내에 판매가 이루어진 자동차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동차 또한 자동차 부품이 자동차 안전 기준 및 부품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리콜 대상이 되고요. 대기 환경보전법에서는 환경부의 리콜 명령 제도가 있는데요. 결함 확인 검사를 통해서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제작차 배출 허용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정이 되는 경우에 리콜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소음 진동 관리법에도 규정이 있는데요.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리콜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번 우리 BMW 사고와 관련해서 리콜 경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BMW 사태가 좀 본격화되기 전이죠. 6월 25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BMW 측에 520D 차량에 대해서 화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회사 측에 기술 자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BMW사 측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재차 요구했지만 원인을 규명 중이다 라면서 또 거부를 했죠. 그리고 7월 20일에서야 BMW는 국토부에 빈약한 리콜 계획서를 냈다가 국토부가 강력히 보완 요구를 했죠. 그래서 다시 철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7월 25일입니다. 다시 보완된 계획서를 제출했고 결국 7월 26일 10만 6천여 대에 대한 리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 리콜 제도가 좀 강제성을 가진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또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본다면은 뭔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먼저 김 변호사님. 예, 확실히 소비자 보호 측면이 약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 지점이 아까 말씀하신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끔 하는 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뭐 재산적인 손해나 국민들이 놀란 것도 있지만 이렇게 그 우리나라 국가기관인 그 국토부의 그 리콜 조치 명령에 그 BMW가 미온적인 대응을 한 것도 그 분노의 원인이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리콜 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첫 번째 문제가 강제성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주무관청이 강제성을 가지고 리콜을 시행하도록 하는 조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토교통부하고 이제 환경부의 리콜 명령 네.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외에 다른 리콜 제도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그 국토교통부의 강제적인 권한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도 보면 국토부가 뭐 리콜을 요청을 하고 뭐 계획서를 받고 철회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네. BMW 측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그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근본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정책이 사실 기업 성장 위주의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친기업 성향의 정책들이 많이 펼쳐졌는데 특히 이 리콜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소비자 측에서는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 측에서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결국 비용 상승으로 이끌어질 수밖에 없는 정책이고요. 그것은 결국 기업 성장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피는 분들이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머뭇머뭇거렸던 것이 사실이죠. 예. 그 피해가 결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 리콜을 하면 분명히 기업에서는 또 당장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기타 다른 수단을 통해서 더 많은 어떤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면 리콜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또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의 어떤 리콜 제도 굉장히 지금 실효성이 좀 확보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떨까요? 어떤 점들이 좀 포함된다면 보다 더 리콜 제도가 실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국토부의 리콜 명령에 대해서 그 차량 제조사가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네.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 네. 제재 규정을 좀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까지 그 자동차 리콜 사태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누적된 상황이 있었고 그때마다 뭐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이렇게 BMW 사태 같은 경우에는 차에서 불이 나고 이렇게 국민의 안전과 너무나도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콜 제도 실효성을 위해서 그 제재 규정을 강화하는 방법, 즉 리콜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예. 리콜 명령 이전에 계획서 제출에 의해서도 이렇게 소극적인 부실한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서 보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결국 그 리콜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한 몫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콜은 사전적으로 위험 요소를 인지해서 그것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는 어떤 적극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러한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징벌을, 그러니까 응징을 하는 절차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전 조치와 사후 조치가 함께 돌아갈 때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현실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이 네. 리콜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기업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 자체적인 어떤 노력과 또 정부의 중재 그리고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권리 요구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합리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실효성 있게 도입이 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BMW 화재 사고입니다. 지금까지 BMW 차량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차주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국가 입장에서 또는 정부 입장에서, 지자체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를 중심으로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미비점이 굉장히 많은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아쉬운 부분, 어떤 부분들이 더 아쉽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더 보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변호사님부터. 예, 결국은 우리 국민의 안전, 그러니까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된 부분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동시에 표출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기업 위주의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기업에게 유리하도록 리콜이나 손해배상 제도가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결국은 표출된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다른 이 OECD 국가, 그러니까 선진국들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처져 있기 때문에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면 결국 그 손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라는 인식이 이번 기회에 확고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태가 터지고 나면 항상 그 관련된 법과 제도를 그제서야 정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사후 약방문적인 그런 대처가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BMW 차량 화재 사고와 동일하진 않더라도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재난이라 부를 수 있는 사고들이 여러 건 발생했던 것들이 사실이고요. 그때마다 그때 그 사태 해결에만 급급하기보다는 이제부터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건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매뉴얼을 마련을 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분의 말씀을 좀 종합해 보자면 결국 우리의 이제 제도적 장치 또는 법적 장치들을 또는 사전적, 사후적으로 좀 더 많이 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은 선진국 수준으로 좀 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BMW 화재 사고를 중심으로 말씀을 쭉 나눠 보았는데 두 분께 마지막 한마디로 이슈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성원 변호사님. 예, 한마디로 이번 이슈를 정리하자면 우리 국민들이 느낀 감정은 왜 우리나라에서만, 우리 국민만, 우리 국민이 산 차만 이런 피해 의식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제도가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런 손해를 봤습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우리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느냐? 그래서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 한마디로 정리해서 더 이상 우리 국민들 외국 그런 제조사에 호구 잡히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BMW사뿐만이 아니라 이때까지 있었던 수입차 리콜 사태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유독 그런 피해를 입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은 사실일 수가 있고, 그것은 법적 제도가 그 해외랑 비교했을 때 그 국민들 보호에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법적 정비를 통해서 더 이상 국민들이 피해의식 없이 수입차건 국내 차건 마음껏 탈 수 있는,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 제도가 좀 미비한 이런 때문에 사실 수입차들이 더 오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우리는 제도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지금까지 토론에 임해주신 두 분 변호사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세 시대,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생겨난 말입니다.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2016년 기준 82.4년으로 OECD 국가 평균 80.8년보다
1.6년 길다고 합니다. 기대 수명 82.4년을 기준으로 할 때 60세 정년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이후 20년을 더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퇴 후 20여 년을 살면서 늙고 병드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늙고 병들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경제적으로도 노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후 대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복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노후 대책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개선위원회와 재정계산위원회 등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인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당초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정도 앞당겨질 전망이어서 20년 만에 보험료 인상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 의무가입 기간은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금 수령 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기대 수명을 반영해 수령 연령이 올라갈수록 연금 지급액도 삭감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를 늦게까지 더 많이 내고 연금 수령은 더 늦어지고 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국민연금 운영을 어떻게 해왔는지 공개하라는 의견에서부터 국민연금 강제 가입을 폐지하라거나 세금 퍼주는 군인, 공무원, 사학연금부터 개혁하라는 의견, 아예 국민연금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까지 들립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100세 시대 국민들의 미래가 걸린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은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소득 대체율 인하, 연금 납부기간 연장 등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개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이들 연금은 적자를 세금으로 메꿔주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또 실제로 공무원, 군인연금이 수십 년 전부터 적자가 시작되어 매년 1, 2조 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소득 대체율이 45%이지만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62.7%에 이르고 보험료율도 국민연금은 9%이지만 공무원연금은 8.5%, 군인연금은 7%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 추계에 따르면 사립교원은 퇴직 후 월 평균 310만 원, 군인은 298만 원, 공무원은 269만 원을 받지만 국민연금은 월 평균 수령액이 38만 원으로 그야말로 용돈연금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를 늦추는 방안으로 기금의 운용 수익률 개선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13년 3차 재정 추계에 따르면 기금 운용 수익률이 0.5%만 높아져도 고갈 시기가 3년 늦추어진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8년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634조 원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36%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국민연금의 고갈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갈 이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적립 방식에서 부가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국가 지급 보장을 명시하는 방법 등 보다 근원적 개혁 방안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와 함께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 변호사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